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6.3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대선판은 출렁이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압박하는 당 지도부와의 갈등 때문에 대선 후보로서의 일정을 전면 중단했는데요. 김 후보 얘기로는 정당한 대선 후보인 자신을 당이 끌어내리고 있다.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내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단일화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김 후보는 이걸 두고 기습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당과 후보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던 것이 오늘 터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텐트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쳐보면서 손익계산을 하고 있지만 그건 틀린 계산입니다. 국민은 누가 싫어서 반대급부로 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라와 국민에 대한 진정성을 보고 표를 준다는 계산은 왜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뉴스 브리핑, 도정 소식, 정치 한판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5월 6일 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잘 보내고 있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자,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순천 등 지역 곳곳에서 왕성한 번식력으로 개체 수를 늘려가고 있는 이 꽃사슴들이 앞으로 포획 대상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냘픈 모습과 달리 경작지를 파헤치는 등 민가에 피해를 준 탓에 포획 대상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거든요. 예. 환경부는 꽃사슴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이 되면 꽃사슴은 자치단체장 허가를 받고 포획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 전남 도내 현황을 보니까 영광 안마도 같은 경우는 지난해 기준 꽃사슴 937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멸종 위기종이지만 전 세계 90%가 우리나라에 살아서 골칫거리인 고라니의 경우에 국내 서식 밀도가 1제곱킬로미터당 7.1마리거든요. 예. 그런데 안마도 꽃사슴 서식 밀도는 무려 162마리에 달한다고 합니다. 1제곱킬로미터당 서식하는 그 마리수가요? 그렇죠. 예. 보면 고라니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고라니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마도의 그래서, 경우에 예. 네, 맞습니다. 예. 먹이를 찾아 경작지를 짓밟거나 조상 묘까지 파헤치면서 영광 주민들은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을 넣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영광군은 이번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 야생 동물 포획단을 활용해서 꽃사슴을 포획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예. 그럼 우리 동부 지역인 순천, 고흥 지역도 앞으로 꽃사슴을 포획을 할 계획인가요? 일단 고흥 같은 경우는 작은 사슴섬이라 그러죠. 소록도에는 지난해 현황 조사 결과 230마리 정도가 서식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텃밭이나 조경숲을 파헤치는 등 그런 피해 주민들은 꽃사슴의 접근을 막고자 궁여지책으로 호수아비까지 세우고 했거든요. 예. 또 지난해 12월에는 주민이 꽃사슴 수십 마리를 포획을 해서 도살한 사실이 드러나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고흥구는 이번 환경부의 세부 지침이 확정돼 하달이 되면 개체수 조절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예. 포획할 수 있는 종이 아직 불분명하고 일부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또 번식기 등을 고려해서 포획 시기를 결정하고 포획 후 매립을 할지 반출을 허용할지 등도 환경부 지침에 따라야 할 것이라는 게 고흥군의 설명입니다. 예. 또 순천 도심 봉화산에서 서식하는 꽃사슴들은 아파트 단지에까지 출현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지자체들은 어느 정도로 개체 수를 조절할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특히 사슴섬 소록도 또 생태소시 순천의 지역 정체성 등을 고려해서 봤을 때 이런 소탕이나 일망타진보다는 적절한 공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순천시는 개정안 시행 공포 시기 등이 확정이 되면 회의와 용역, 자문 등을 거쳐 포획 관리 계획을 마련하겠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 방안을 고민을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 홍보를 위해서 초대형 크루즈를 시범 운영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남 섬바다 밤바다 크루즈는 오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금, 토요일 오후 3시 여수에서 출발해서 다음날 11시까지 금오도, 거문도, 백도 등을 항해를 합니다. 예. 첫째 날에는 금오도, 안도, 연도, 백야도, 계도, 제도 등을 둘러본 뒤 노을과 여수 밤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가 있고요. 예. 둘째 날에는 향이람 앞바다 해돋이 포인트로 이동을 해서 다도의 일출을 감상한 뒤 나로도, 금당도, 거문도, 백도 등을 경유를 합니다. 구체적인 운항 일정은 기상 상황, 항로 사정 등을 반영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예. 섬 밤바다 크루즈는 22,000톤급 펜스타 드림으로 111개 객실을 비롯해서 편의점, 사우나, 마사지룸, 노래방 등의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예매는 펜스타 크루즈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고 전남 도민은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 그 연안 크루즈 여행이 전남에는 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연안 크루즈 여행이 전남 관광산업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 돼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24시간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크루즈를 통해서 섬들을 둘러볼 수 있는 크루즈 관광 상품 소식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광양 덕내 도월 도시개발 사업 예정 부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군요. 네, 내일부터 2028년 5월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는데요. 이 지역은 국도 2호선 우회도로 개통과 지리적 입지 여건을 통해 쇼핑,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주택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예. 2032년 준공을 목표로 4,400억 원을 사업비에 들여서 6,000세대, 약 14,000여 명의 계획 인구를 목표로 추진이 되는 사업인데요.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용도 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 60제곱미터를 추가해 거래를 할 경우에 계약 전에 광양시에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거고요. 예.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 강제금도 부과가 됩니다. 예.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남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여수시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볼까요? 네, 전남 경찰청이 공개한 전남 22개 시군 교통사고 건수는 2022년이 8,382건이었고 2023년이 8,344건, 숨진 사람이 228건이고요. 또 2024년은 8,272건, 그리고 숨진 사람이 202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거든요. 예. 전남 시군 중에서도 지난해 교통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여수시로 집계가 됐는데요. 사고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여수는 2023년 대비 8.59% 증가한 1,416건을 기록하면서 2년 연속 전남 최다 사고 건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어 목포가 1,197건, 순천이 1,053건, 나주가 622건, 그리고 광양시가 608건 등으로 조사가 됐고요. 또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순천시인데 한 해 23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여수와 나주가 각각 16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암군도 13명이 발생해서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전남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수를 비롯한 나주와 무안군의 사고 건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 고흥군은 같은 기간 198건에서 141건으로 28.78% 줄어드는 등 교통사고 감소폭이 컸습니다.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교통사고 발생 1위라는 오명을 또 안게 된 여수, 원인 파악을 잘 해서 또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주간 도정 소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전남도가 가고 싶은 섬 기차 여행 상품을 출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혜택이 있는 상품인가요? 네, 전라남도는 코레일과 협력해서 가고 싶은 섬 기차 여행 상품 12개를 출시했습니다. 예. 섬 기차 여행은 서울, 경기, 충북 등 내륙 지역 여행객이 KTX를 이용해서 전남을 방문하고 섬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상품입니다. 예. 이번 상품은 여수, 낭도, 진도, 감매도 등 5개 섬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요. 1인당 4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드리고 KTX 왕복 열차비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올해는 부산과 경남권 여행객을 위해서 경전선 연계 상품도 새롭게 출시되어 더욱 편리한 여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번 상품을 통해서 방문할 수 있는 섬은 여수, 낭도, 강진, 가우도, 진도, 감매도, 신안, 반월, 박지도, 기점, 소학도 등으로 각 섬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소개된 섬은 제가 다 가본 곳이거든요. 네. 와, 이걸 정말 아름답습니다. 모든 섬들을 다 가보셨다고요, 직접? 네. 와. 그 신안 반월 박지도가 예. 커플 섬이거든요. 저희가 맞아요. 알고 있는. 예. 네, 참고하십시오. 네. 앞으로도 우리 전라남도는 청정 자연과 생태 자원을 활용한 섬 여행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기차 여행과 섬 여행을 함께 할 수 있는 코레일과 함께하는 이 기차 여행 상품 소식 듣고 왔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따뜻한 봄 기운을 느끼기 위해서 모두가 떠나는 여행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겠죠. 전남도에서 여행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요? 예, 전라남도가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거동이 불편해서 여행이 어려웠던 분들을 위해 행복 여행 활동 참여자 네, 아주 많네요. 4,000명을 모집합니다. 예.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관광 취약계층입니다. 네. 1인당 당일 여행은 18만 원, 1박 2일 섬 지역 여행은 38만 원 상당의 여행 상품을 지원받게 되고요. 네. 70세 이상 어르신이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반자 1인까지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예. 시군 누리집이나 관광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모집 시기와 여행 일정은 시군별로 다르니 참여를 원하는 도민께서는 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남도는 많은 도민들께서 여행으로 행복을 누리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네,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 들어봤고요. 다음도 여행 관련 소식입니다. 전라남도의 아름다운 봄꽃과 섬, 또 바다를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 남도 한 바퀴 이야기네요. 네, 5월이다 보니 여행 소개가 많습니다. 예. 네, 남도 한 바퀴는 전라남도의 매력적인 관광 명소를 합리적인 가격에 버스로 여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5월 말까지 21개 코스를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봄에는 남도 섬과 바다, 아름다운 봄꽃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테마의 여행 코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먼저 강진과 완도의 봄꽃 치유 여행, 신안과 무안의 홍매화 여행, 섬진강 구례의 벚꽃 여행, 고흥 쑥섬의 비밀정원 여행 등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관광 코스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남도 한 바퀴는 광주 유스케어 버스터미널과 광주 송정역에서 출발하므로 다른 지역의 관광객 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상품 안내와 예매는 남도 한 바퀴 누리집이나 전용 콜센터를 통해서 가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전라남도가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도 시작을 했네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전남도가 지역 벤처 창업 기반을 다질 전남형 청년 창업 사관학교 지원자를 5월 28일까지 모집합니다. 예. 이 사업은 전남의 벤처 창업
333 프로젝트의 일환인데요. 우주 발사체,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을 가진 대학생과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모집 대상은 18세부터 45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나 5년 이내 창업 기업인으로 전남 거주자 또는 전입 예정자이어야 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대학 출연기관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창업시설에 입주해야 하고요. 최대 2년 동안 월 100만 원씩 총 2,400만 원의 창업기술 사업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예. 신청 방법은 온라인 사전 신청 후에 희망하는 보육기관으로 방문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벤처창업 종합 안내창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월 28일까지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달 30일 전남대 병원이 미래형 뉴 스마트 병원 신축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요? 예, 예비 타당성 조사는 중앙부처가 신규 사업에 세금을 투자하기 전에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할지, 경제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남대 병원은 광주 전남 중환자 진료와 응급 의료 체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동안 40년이 넘는 오래된 시설과 부족한 병상 등으로 증가하는 지역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 기획재정부는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전남대 병원 새 병원 건립사업의 안건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신축 사업을 통해서 환자 상태를 실시간 관찰하는 중환자실 통합 시스템 구축, 응급실과 중환자실 확충, 특히 감염병과 심혈관 뇌졸중 호흡기 등의 치료 역량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환영문을 통해서 단순한 건물 신축을 넘어서 호남권 시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축하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라남도의 박하정 홍보기획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 겸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서동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어느새 5월이 됐습니다. 두 분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서 의원님? 예, 저는 이제 그동안 그 여순 사건 소송하고 또 순천대 강의하고 하면서도 주로 이제 지역에 있었다가요. 예. 예, 최근 완전히 국면이 전환돼서 이제 대선 국면이고 이렇게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래서요. 이번 연휴 기간 동안은 내내 서울에 있으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만나고 많은 대화 나누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천 대표님께서는 광주 다녀가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선거 치르고 또 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한 나날들 보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행보는 저희가 이제 사실 지난해에 개혁신당 의원들이 5.18 민주묘역의 전체를 다 참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올해도 저희가 어떻게 하면 5.18 정신을 잘 기릴까를 고민하다가 지난달부터 개혁신당 당원들의 소편지를 저희가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0기가 조금 넘는, 작년에 비해서 몇 분 더 돌아가셔가지고 1000기가 조금 넘는 묘소에 저희가 한 분 한 분 저희 당원들, 그리고 저나 이준석 후보 또 이주영 의원이 쓴 편지를 개별 이제 묘역마다 놓고 오는 그런 예. 5.18 참배하는
행보를 했었는데요.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렇게 한 분 한 분 기리다 보니까 조금 더 5.18 정신 생각하게 되고 또 모두가 다 정말 우리 역사에서 큰 역할을 하셨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서 저는 참 뜻깊게 생각합니다. 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호남 행보 들어봤고요. 본격 정치 토크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지난 1일 결과가 나오고 아직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판결 결과 어떻게 좀 지켜보셨습니까, 서 의원님? 예, 지금까지 저는 이제 이 방송에서도 수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의 정치 지도자나 정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정치적 결정이 국민 다수의 정치적 의사에 의하지 않고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결정에 좌우된다는 것. 이건 옳지도 않고 매우 불행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판결이 미치는 영향은 일반 개인에게와는 좀 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정치 지도자의 자격을 다투는 판결은 시기를 조정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국민의 정치적 결정을 사법 판단이 가로막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노력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다. 근데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대선을 불과 한 달도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주요 야당 대선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선언해버림으로써 매우 부적절한 정치 개입을 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적절한 정치 개입이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천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히려 대법원이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회를 더불어민주당에 부여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재판이 중단될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도 대통령에 당선된 지 얼마 안 된 대통령이 또다시 대법원에 의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서 직을 상실하고 탄핵 대선을 넘어서 또 보궐 대선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그러면 대법원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최소한 이런 보궐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사법 리스크가 없는 후보로 바꿀 수 있을 만한 시간적 여유는 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이 빠르게 판단한 것이 결국은 향후에 그러니까 두 가지죠. 후보 등록 이후에 유죄 판결을 해서 민주당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을 막고 또 더 넘어서는 6월 3일 이후에 어떤 불행한 사태가 발생해서 대통령이 또다시 직을 상실하는 국가적 비극을 막기 위해서 가능한 더불어민주당의 적절한 후보로 교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판단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 대표님 보시기에는 민주당이 지금 이 판결을 기점 삼아서 후보를 바꿔야 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파기환송심 2심 판결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그냥 판결이 아니고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그러면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법원의 시스템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죄가 나올 것이 사실상 확실시되고 거기서 벌금 100만 원 이하로 선고하기에는 대법원에서 지금 유죄라고 하는 또 특히 범죄의 엄중함, 허위사실의 중대성 이런 부분들을 산실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대법원은 이런 bu분을 대선 이후라고 하더라도 확정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대선 보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게 되는데 저는 그런 리스크를 부담하느니 민주당에서 어떤 그런 범죄 어떤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은 멀쩡한 대선 후보로 교체하는 것이 국민과 또 우리 국가 앞에 최소한의 해야 되는 어떤 도리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동영 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선출을 위한 전반 과정을 다 마쳤잖아요. 지금 이제 와서 5월 1일 선거를 통해서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정당에서 이렇게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좀 평면적으로 문제를 바라보시는 거고요. 진작하든지 아니면 진작 못해서 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미루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굉장히 저는 지금 천하람 대표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법원 주변이나 또는 국민의힘이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인지는 압니다만 그거는 후보 교체가 가능한 시점을 이미 놓친 타이밍에 나온 판결이었던 거다. 그런 측면에서 후보 교체를 민주당한테 요구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요구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런데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물론 조금 이따 우리가 다루겠지만은 지금 선거를 며칠 남겨두지 않고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사이에 단일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게 말이 단일화지 사실상 후보 교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특히 대법원 판결은 나온 지 이미 며칠이 됐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빨리 이거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빠르게 후보 선출 변경 절차를 개시하자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 국민의힘은 그런 걸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못한다? 저는 그건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전 대표님께서는 후보를 지금이라도 바꿔야 한다. 서동용 의원님께서는 이미 타이밍이 지난 시점이다라고 주장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 이례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좀 판단이 너무 빨랐다. 재판 기록을 다 읽어보기는 한 것이냐. 정보 공개 청구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서동용 의원님? 예, 전원합의체 해부에서 판결 선고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것은 맞지요. 그 전원합의체로 해부하는 건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심리와 선고가 매우 이례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대법원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선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판결을 선고한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예, 이런 의문 속에서 과연 대법관들이 6만 쪽이나 되는 공판기록, 수사기록을 9일 만에 다 볼 수 있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지요. 예. 그리고 이 의문 제기는 민주당 지도부에서 집중 제기가 됐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법관들의 전자문서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는 국민 서명운동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법원에는요, 잘 아시는 대로 수십 명의 재판연구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사전에 재판 기록 충분히 검토해서 대법관들에게 다양한 보고서를 올리면 대법관들은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기록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사건을 검토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9일 동안 기록을 충분히 보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 이런 반론이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수사 기록이나 공판 기록 같은 경우는 일반 책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 첫 줄부터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줄까지 꼼꼼히 다 봐야 하는 건 아닌 거여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지난 2017년도에 뭐 일주일에 수십만 페이지 기록을 본 적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너무 좀 서둘렸다. 또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법원 스스로 오해를 자초한 면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대법관들이 기록도 보지 않고 판결을 선고했다. 이건 좀 과한 공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선 대표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네, 서 의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논리를 깨는 건 되게 간단합니다. 만약에 너무 선고가 빨라서 기록도 못 볼 게 염려됐다면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죠.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더불어민주당의 그 누구도 선고하기 전에 왜 이렇게 선고를 빨리 하냐 이런 문제 제기 한 분 없었거든요. 대부분 다 무죄 나올 거다. 박지원 의원 같은 분도 뭐 내부 소식을 들었다. 무죄 나올 거니까 문제 없다. 이러고 그때는 오히려 빠른 선고를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5월 1일 전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무죄를 선고하려면 기록 안 봐도 되고 그러면 다른 결정을 하려면 꼭 기록을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내로남불이잖아요. 본인한테 유리한 결정할 때는 판결 대충 해도 되고 불리하게 할 때는 뭐 더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방금 서 의원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몇만 페이지라고 하지만 이번 지금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사건은 내용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사건이 아니고요. 이게 본질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 사건이기 때문에 좀 수사 기록이 과도하게 방대화된 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위주로 대법원 재판 연구관들이 잘 정리해 놓고
또 대법관들이 뭐 허투루 이분들이 무슨 뭐 고스톱 쳐서 대법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미 수십 년의 경력이 있는 분들이면은 이 정도 기간이면 충실한 검토를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두 분 다 이렇게 정보 공개 청구까지 하고 있는 것은 조금 과하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천 대표님 아까 파기환송심 결과도 확정 나올 것이라고 예측 주셨는데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판부가 재판 스케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재판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예. 제가 아무리 정치를 하고 있고 이준석 후보 선대위원장이지만은 이거를 뭐 무조건 그러면 선거 전에 해라, 뭐 이재명 대표를 피선거권을 선거 전에 박탈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법원에서 충실한 심리를 했지만 예. 또 고등법원에서 다시 살펴보겠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고등법원도 너무 무리하지 않고 적절하게 본인들의 판단대로, 반대로 고등법원에서 봤을 때 아니 대법원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판결을 했고 금방 선고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그거는 전적으로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이 알아서 할 일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뭐 15일 재판기일을 취소해라 마라 뭐 국회의원들이 쫓아가가지고 압박하고서 이런 거 정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꼴불견입니다, 정말로. 예. 예, 서동영 전 의원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대선 이후로 재판을 미루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재판을 미뤄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서 의원님도? 예. 일단 뭐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좀 단호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일단 뭐 민주당이 만약에 이제 재판기를 연기하지 않으면 탄핵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예. 민주당이라고 해서 지금 대법원장 탄핵이 부담스럽지 않은 건 아닐 거거든요. 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대권까지 차지할 경우에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전략 원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국민들이 분명 계시는 거고, 민주당도 그런 우려가 대선 여론에 반영될까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 탄핵은 사실 어찌 보면 이제 민주당이 무한 힘자랑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내부적으로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예. 제가 이번 연휴 동안에 서울에 와서 이제 만난 우리 민주당 쪽 사람들도 이게 대법원장 탄핵은 자칫 급발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급발진할까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예.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요, 일단 이례적으로 빠른 재판 속도, 이런 걸로 봐서는 사법부가 범죄 혐의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보다는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을 기어이 박탈하겠다 이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재판 일정을 잡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민주당에 충분히 들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 민주당으로서도 대법원장 탄핵 시도가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선택지도 없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고민이 내부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요, 대통령 당선 이후에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도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서 의원님. 그게 이제 얼마 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최근 전 민주당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는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걸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하게 되는 거인데다가 특히 이번에는 6월 3일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법률을 만들려면 아무 장애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당선 이후에 확정 판결되는 것, 이거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방금 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선 직후에 재판 진행을 중단하는 법을 만들어서 특히 대통령이 되고 나면 거부권 행사의 위험도 없어지니까 진행하겠다. 글쎄요, 그게 뭐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게 우리가 전형적인 위인설법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든다. 이게 과연 저는 뭐 헌법재판소에서든 대법원에서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이게 과연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겠는가. 저는 뭐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단일화를 위한 기구를 갖추고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 단일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선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좀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덕수를 내걸고 당 후보가 됐던 김문수 후보 마음이 지금 좀 변한 것처럼 보이는데 천 대표님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세요?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저는 김문수 후보 사람들이 자꾸 욕을 하는데요. 특히 국민의힘 내에서 왜 단일하겠다고 해놓고 약속 안 지키냐, 뭐 사기치냐,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좀 너무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돈은 돈대로 다 내고 지금 국민의힘 그 치열한 경선을 해가지고 승리를 거머쥐었는데 당선된 날부터 당에서 단일화를 하라고 압박을 하니까 어느 후보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너무 이제 김문수 후보를 모욕하는 형태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앞으로 더더욱 단일화를 하지 않고 버티는 형태로 일단 5월 11일까지만 버티면 되는 거니까 버티는 형태로 끌고 갈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앞으로 단일화 카드는 버려지는 거라고 예측을 하세요? 네, 저는 한덕수 후보가 거의 버티지 못하고 5월 11일까지 단일화를 만들지 못하면 결국 뭐 사실상 존재감을 상실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서동영 전 의원님 어떻게 지금 국민의힘 상황 보고 계십니까? 예, 당초 10명만 되던 후보에서 차근차근 그 대전을 치러서 지금 최종 후보까지 됐는데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후보를 너무 후보 대접을 안 해줘요. 많이 좀 삐진 것 같고 기분이 분명히 나빴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경선 내내 이제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강조해 왔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빼는 모양새는 사실 단일화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그런 방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고요.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가 그나마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해볼 만한 유일한 선택지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단일화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두 후보 가운데 누가 대선 주자가 되리라 보세요? 뭐 이건 제가 그 예측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본선 경쟁력이나 확장성 면에서는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보다는 한덕수 후보가 조금 더 나은 카드일 걸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천 대표님께서는 단일화 카드가 버려질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셨고 서동영 전 의원님께서는 결국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것이다라고 조심스레 예측을 하셨습니다. 예, 단일화 관련해서는 뭐 내일 7일 혹은 11일 전까지는 결론이 나야 한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천 대표님 보시기에는 그때까지도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오늘 밤, 내일 늦어도 오전 정도에는 이게 그 얘기가 좀 정리가 돼야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가 그냥 한덕수 후보에게 후보를 넘겨주고 추대하는 형태가 아니라면 뭔가 여론조사라도 하든 뭐 당원 투표를 하든 뭘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러려면 지금 11일이 후보 등록 마지노선인데 그렇죠. 여론조사를 하고 뭘 하고 하려면은 최소한 이틀 정도의 시간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 제가 봤을 때는 한 뭐 8일 정도까지만 시간을 끌면 물리적으로 단일화가 거의 불가능한 시기에 접어들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그런 것 때문에 한 2일, 3일 정도는 길을 쓰고 시간을 끌지 않겠는가. 오늘 1박 2일로 지역 일정을 잡은 것도 비슷한 어떤 취지가 아닌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5월 중순 되면은 이준석의 시간이 온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준석의 시간 어떤 의미입니까? 네, 지금 이제 그 각 당의 대선 주자가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후보들이 너무 많고 뭐 십수명에 달하는 후보들이 난립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준석 후보가 주목을 충분히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진표도 사실상 이재명
김문수 또는 한덕수, 그다음에 이준석 이렇게 좀 확정이 됐고 특히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어떤 과연 범죄 혐의를 피하려고 대통령을 하려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 실제 범죄 혐의가 있다라는 점은 대법원이 확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범죄자로서의 어떤 문제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김문수 한덕수의 단일화도 제가 예상했지만 아름다운 형태로 가기보다는 결국은 제살 깎아먹기식의 난장판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 김문수, 한덕수, 이준석 중에 그래도 흥행이 상대적으로 없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대표라고 내보냈을 때 누가 그나마 좀 자랑스러울 것인가. 지금의 경제위기, 외교안보 위기를 누가 돌파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후보가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는 국민들께서 점점 더 이준석 후보에게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국면이고 저는 특히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에서 더 큰 마이너스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정권교체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준석에 의한 정권교체에 더 큰 지지를 보내주실 것이다. 저희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서동영 전 의원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18 국립묘지를 찾아서 1027기 묘역에 모두 손편지를 남기는 행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후보에 대한 호남의 여론은 좀 읽히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예,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될 때의 신선함과 패기, 많은 호남인들이 기억하고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보수를 대변하는 젊은 정치 지도자로서 이준석을 기대하는 시각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대선은요, 윤석열 여론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 치러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 주변에 한정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제 주변에서는 이번에는 이준석 후보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그렇게 많이 들리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지도자로서 이준석에 대한 기대, 기억 이런 것들을 많은 호남인들이 갖고는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역 이야기 한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광양 지역 농민들이요, 전봉준 트랙터 상경 투쟁을 오늘부터 4박 5일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농민들이 지금 상황에서 다시 트랙터를 몰고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전 대표님? 사실 안정적인 수익의 창출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게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은 너무 풍작이 돼도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흉작이 되면 또 말한 것처럼 또 그런 피해를 받으시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쌀값 어떤 안정이나 국가적인 보조, 정부의 보조 같은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도 그런 취지 자체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쌀 농사는 점점 줄여야 되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쌀 농사에 대해서만 어떤 우리가 보조를 해주게 되면은 밭농사가 오히려 요즘 힘들다 보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필요에 역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밭농사 오히려 지원을 더 많이 해서 많은 우리 농민들이 밭농사로 전환을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밭농사로 우리 농민들이 좀 노령화되다 보니까 밭농사를 점점 안 지으셔가지고 가면 갈수록 과일이나 밭에서 나는 농산물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물론 논농사 지으시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양곡에 대한 지원을 하는 예산을 가능하다면 밭농사 쪽으로 전환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 그래야지만 농민들의 소득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의 물가도 그렇고 조금 더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된 혹시 공약 이준석 후보가 내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발표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발표되면 또 바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동영 전 의원님, 지금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매년 쌀값 폭락 사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쌀 재고 대란이 매년 벌어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농가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농가의 수입 보장이 필요한 거지요. 지금 이번에 이제 전봉준 트랙터 투쟁단의 시각은 이러한 대란들이
쌀 수입 물량 때문이다. 의무적으로 지금 수입하고 있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쌀 수입 중단,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저는 일단 농가의 수입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한편 그 식량 안보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좀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첫째로 양곡관리법을 반드시 개정을 해야 합니다. 쌀값 예. 안정을 이뤄내야 하고요. 예. 또 한편으로 화작물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그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까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많이 있지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또 그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좀 내와야 하는 거고 이 두 가지가 모두 이루어져야 농가의 수입 보장, 식량 안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예. 저는 이 단지 수익성의 측면에서 식량을 바라보면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좀 정치권도 정부도 좀 획기적인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앞으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 좀 더 많은 고민, 이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농업의 미래를 위한 정책들도 차기 정부에서 꼭 나와야 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 한판 더불어민주당 소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연휴의 마지막 날 5월 6일 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